지정 토론자분이 지금 네 분이신데요. 오늘 주제 발표가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아마 토론자분들이 또 어떻게 토론하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토론자 순서가 나오면 정부 쪽에 계시는 분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뭐 관례처럼 돼 있는데 그 관례를 깨겠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오신 분 맨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만 과장님,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는가요?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지적하시는 내용들 대부분 공감하는데, 또 제가 그 작년에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실무를 총괄하면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여러 분들이 각 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를 만들 때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윤리지만은 사실 연성법규의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다는 또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리가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을 했고, 또 다른 트랙이 이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접근을 해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강인공지능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사용되는 영역에서 보면은 서서히 인간의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의인화는 장기과제라는 이름으로 맨 뒤쪽으로 뺐지만은 그 전에 단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그 법률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성에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넣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루다 문제 관련해서 사실 한편으로 좋은 점은 그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규성을 강제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고려 없이 규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제어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부분은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능하면 정부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에 조금 방점을 더 두는 방향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희 각기 정통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그 하고자 해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신뢰성이라든지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인적이라든지 물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 그런다면은 알고리즘, 아까 알고리즘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그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적용되게 될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이나 기술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능력과 리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실제 그렇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검증 시스템 지원 체계 같은 문제,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학습용 데이터를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 문제가 조금 더 제거된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공급해 드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의 진흥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유럽에서 인공지능 규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저 자신도 사실 유럽에서 한 3년 반 근무하다가 복귀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유럽이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나 ICT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유럽 싱글 마켓에 대한 그 보호, 그리고 유럽인의 가치에 대한 그 보장, 이런 어떤 큰 프레임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GDPR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규제가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몇 가지, 미국도 뭐 규제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요 근래에 그대 ICT 기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 규제가 등장하듯이 규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산업의 발전 정도라든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아까 이루다 사건처럼 획일적인 규제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고위험군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뭐 규모를 고려해 본다 그런다면은 전 국민이 몇 퍼센트 이상 접속을 해서 뭐 영향이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과연 그 인공지능을 대기업만 쓰고 있는 것이냐, 이리 따져보면은 그 규제를 핀셋 규제 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말씀하신 걸 받아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지금 산업이라든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는 규제보다는 진행이 좀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시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방향을 잡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저 자신도 늘 고민스럽지만은, 아까 말씀 중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만능이냐, 그리고 정부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식의 사실 여론과 강압을 공무원들은 스스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새롭게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늘 같은 토론이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그 이해관계자들, 특히 뭐 본다 그러면 시민단체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다른 가치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조금 가까워졌으면 하는 각이고요. 그런 논의의 기초에서 조금 호흡이 길더라도 합의를 되어가는 과정이 조금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는 모니터링하고 참여해서 말씀드리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네, 지금 뭐 말씀 너무 고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하고 면 이제 사실 정부는 뭐 하느냐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떤 압력 아닌 압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실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언론에 있지만 언론의 탓이 굉장히 큽니다. 뭐 무지 반성하고요. 어,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과장님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약간 추가적으로 아마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고위험 AI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고위험군. 그 고위험군 AI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결정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우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위험군 A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이제 물론 규제를 할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규제는 그 범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뭐 광범위하게 잡느냐 또는 어떤 특정 부분만 잡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전적 규제로 가느냐 사후적 규제로 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전적 규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정말 후진국이나 하는 규제인데 그런 사전적인 규제는 원천적인 규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규제가 돼서 사실 산업 발전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어떤 규제 어떤 시점의 문제 어떤 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소기업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뭐 중소기업들 AI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안전성 문제, 검증 가능성 문제, 뭐 대기업은 혼자 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부 같은 데서는 당장 뭘 만드느냐 하면은 AI 중소기업 인정제라는 걸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서비스만 이용하라고. 그러면서 아마 협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AI 인정제가 인허가 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겁니다. 이게 뻔한 수순인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어떤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고위험 AI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EU에서 이제 그 규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위험 AI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서 한정된 영역에서의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는 규제 수단으로 들고 들어온 건데요. 사실 보면 이제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부분을 예를 드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보시면 돼요. 아까 박상천 교수님 내용에도 보면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려 그런다 했을 때 상당히 좀 섬세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늘 뭐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낫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저 자신도 이제 뭐 정보통신부부터 계속 근무를 하면서 통신 파트에서 사전 규제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가능하면 사후 규제 방식이 낫고 하더라도 지금 접속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 목소리 안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추가적인 질문은 우리 과장님 아마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무슨 음성에 됩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소거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들리시는가요? 예, 됩니다. 예, 예. 그럼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좀 드렸나요? 뭐 사전 규제, 사후 규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보통신부에서 사전 규제를 많이 예, 담당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후 규제라든지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 자율에 대한 그 규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정이나 방통위에서 알고리즘 규제를 들고 들어갔는데요. 알고리즘 규제도 어떤 예, 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쓰니까 인공지능 규제인 양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체 RCT 기업을 놓고 보면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서 시장 지배력이 커짐으로써 이제 지어야 될 의무라든지 과쳐야 될 기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논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기둥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예,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알고리즘 규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는 예,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보면 알고리즘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그런 부분은 예,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기준을 해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군이라든지 예, 국민 대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앱에서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라 그런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거는 그런 기업들은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시에는 예,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업 비밀 보장의 의무를 져야 될 것이고요. 그 검증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액셉트를 한다면 아까 말한 투명성이나 신뢰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용인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그 인정에 예,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게 정부의 일관적인 이제 프로세스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라든지 그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용 징수 이런 규제 파트로 사실 보일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변명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걸 좀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소기업들 AI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첫 번째는 능력,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리소스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 그게 갖춰지더라도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기준을 따랐는데 실제 내가 내놓을 때, 이 시장에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이 된 거에 대한 믿음이랄까, 아니면은 좀 기대는 데가 사실 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 정부가 그것까지 가냐 안 하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서 협회끼리 자기네들끼리 인증 제도가 활성화된다 그런다면은, 단지 정부는 이제 사실 베이스를 좀 깔아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도 논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게 해드려야 되고요. 실제로 그걸 인공지능에 적용했을 때 필요했던 학습용 데이터라든지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검증을 받았을 때 안도감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가 좀 그 뭐랄까 자기네들 속된 말로 밥그릇을 잡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예, 인정을 해주고 공공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 구매를 해준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예, 인정이 허들이 되면 안 되겠죠.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막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너무 허들이 되고 그게 규제가 되지 않지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게 오히려 내가 제품을 팔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데 더 도움이 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세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인정 부분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정도 인정시장, 인정산업, 인정기업을 글로벌하게 키워서 거기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막 산업이 형성되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랬고요. 예, 예, 자, 그거는 그러면 예, 우리 세 번째로 문정욱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설정 안 해서 사실 예,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예, 토론을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문정욱 센터장님 쪽이 지금 스탑이 된, 됐네. 네, 예, 자료가 보이시나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네네네. 연결이 좀 불안정하다고. 예.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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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토론 자료는 지난 2월 2일 날 사실 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전 정책 세미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김대원 이사님도 참여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중 자료 일부와 그리고 또 별도의 연구에서 이제 진행했던 AI 관련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그런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이제 그런 연성 법규로서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향후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규제라든가 아니면 지능을 위해서 어떤 것들 고민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상승되는 그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대중적으로 아주 기대가 높은 그런 첨단 ICT 기술이고 또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그런 위협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AI로 인한 사회적 혜택은 여기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그런 난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부분들, 또 새로운 직업, 또 산업을 창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사회적 혜택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또한 반대편으로서는 또 위험도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그런 보안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그다음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비의도적이든 간에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부족한 설명, 불투명한 시스템에 대한 내재한 위험 등 이런 위험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도적 이슈,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려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AI 불확실성, 불명확성으로 인한 통제의 어려움이라든가 AI 발전 속도로 인한 통제의 어려움, 또 AI 구체적 AI 활용 사례의 부족, 그리고 또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에 따른 그런 과잉 통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제도적 이슈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AI 개발이나 이용 환경적 이슈도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그런 여기 영국 데이터 윤리 혁신센터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런 자료인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데이터 장벽, 지식 장벽, 인력 시장, 거버넌스, 신뢰 장벽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AI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 분야 그리고 사회생활 다 확산이 되면서요. 특히 이제 이런 윤리적 이슈가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 금융, 교육, 미디어, 사법, 자율주행차, 국방 영역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 산업 확산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잠시만요. 제 자료가 지금 자료 자체가 아마 자료 센터 지금 자료가 제가 지금 맞습니까? 아까 예. 박상철 교수님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ICT 사연학 연구라는 연구, 이제 별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AI 사회에 대한 그런 일반 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건데요. 많은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I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또 AI는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또 AI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또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가 이제 보이는 건데 AI도 인간과 같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AI를 생각하면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이제 다른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늘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부는 AI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가장 높은 점수로 좀 나왔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AI를 생산 현장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산업적으로 AI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가요?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전국 20세에서 6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설문 문항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논의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까 이루다는 이제 박상철 교수님께서 이제 그 관련된 쟁점들을 많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와 차별 발언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이걸 성희롱 측면에서 이렇게 악용했던 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조사하는 중이고 지금 이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먼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유출 가능성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그 윤리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오늘도 계속 이제 논의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으로서 있는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지능이 지금 맞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논의가 지금 계속 있고 있는데, 적어도 작년에 그 발표했던 그런 윤리 기준은 그런 인공지능의 그런 역기능에만 되게 치중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규제하려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이렇게 목적을 통해서 오히려 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 그런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으로서, 또 법이나 지침이 아닌 그런 자율 규범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또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또 기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그런 좀 목표 내지는 뭐 지향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장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인간성이 이제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인간성을 위한 AI 이렇게 돼서 놓고, 인간의 존엄성, 공공선, 기술의 한 목적성 원칙,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실행 원칙이라는 핵심 요건으로서 10개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기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저널에서 이제 발표됐던 그 취레이 공대에서 이제 세 분 교수님들에서 같이 했던 자료인데요. 1929년 4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AI 윤리라든가 지침, 또 가이드라인 그런 문서 84개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공통되는 그런 윤리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이제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투명성 논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어서 이제 투명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맞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뭐 다른 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은 투명성으로 이제 윤리원칙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 안에는 저희가 이제 관련된 코드들을 좀 관련된 코드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한 것들을 보면 설명 가능성이라든가 이해 가능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해석 가능성,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또 공개,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투명성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또 이거 하버드 대학 버크만 센터에서 이제 또 메타 분석을 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상은 이제 뭐 36개 AI 윤리 원칙인데, 이 중에서도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6개 기관 중에서 여기는 뭐 정부, 학회, 그다음에 뭐 국제기구, 기업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만 지금 투명성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또 다 투명성 언급을 언급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해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석 가능성,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항인데요. 그럼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향후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리 규범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뭐 공동체가 고려하는 원칙 내지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윤리 기준을 뭐 강제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에는 윤리 기준을 만들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법제화 입법을 하든가 하는 그런 규제 수준을 하려는 그런 전 작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산업 성숙도,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그런 윤리 기준은 뭐 윤리적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적 간접적 수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적 규율이 맞느냐, 윤리적 논의로서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그 논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나 그런 어떤 그런 예측이 그런 어려운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현 시점에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한 뭐 기업, 뭐 전문가, 학계, 뭐 지금처럼 이런 여러 시민단체, 정부, 공공, 이런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 이런 거에 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그런 특성이라든가 그런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작년에 이제 윤리 기준 연구를 시작하고 또 기준을 안을 이제 만들고 또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 어느 직종에 또 어느 직렬에 또 아니면 어느 영역에 이렇게 어느 또 기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계층에 따라서 그 윤리에 대한 아니면은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다 다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그런 뭐 규제가 됐든 아니면 뭐 윤리적인 그런 규범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많은 그런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적 체계가 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의사 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뭐 인식 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인지 수준 그냥 막연한 그냥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그런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비판적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시민의 그런 것들을 좀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개발자 전문 인력 일반 시민에 있어서 뭐 AI 윤리 교육을 좀 하는 그런 제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아까 김경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또 이런 학습 데이터 구축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또 뭐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민간 주도의 그런 자율적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사전적으로는 개발 단계에서 뭐 자체적 검증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요. 사후적으로는 또 제공 및 이용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좀 맞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결과 확인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위험 수준 이거 위험 수준을 정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것도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가 그러면 고위험 수준에 대해서 향하는 그런 AI인지 또 어느 수준이면 좀 더 수인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그런 비례적 접근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있었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그런 사회적 신뢰성 향상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활용이 확산되고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적어도 그런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되게 믿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개인적 수용성 더 나아가서 정책적 수용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생각을 좀 했고요. 또 뭐 아까처럼 뭐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의 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이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신뢰성은 뭐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관계인에 대한 그런 절차적 권리라든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 이렇게 나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이거 사용 여부를 내가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적어도 이 서비스는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라는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잠시 논의됐지만 국제기구 기준이라든가 표준화, 국제협력, 뭐 AI 기반 서비스가 사실은 뭐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제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공조 체계나 이런 것들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질문들 이것들도 이제 같이 향후 계속 이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건데요. 인공지능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인공지능 혁신과 인공지능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긴장관계, 갈등관계에 지금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인공지능 오늘 계속 논의가 되는 그런 투명성 문제. 당연히 기업의 영업비밀에서 공개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뭐 정보 주체 개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과연 다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그렇다면 객관적인 제3자의 관리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자체의 그런 내부 오디팅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 품질 관리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기술 경쟁력 이런 부분들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똑같이 반대로 이제 규범 경쟁력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 경쟁력과 그런 규범 경쟁력이 같이 동시에 가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편향, 또 인공지능의 편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많은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논의에서 사실 사회의 그런 편향을 그대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그런 것이 투영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인공지능 편향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더 알고리즘에 이런 걸 떠서 아까 공정성 개념도 잠깐 나왔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그런 공정성 문제들 어떤 이것도 이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그 설문조사나 인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에 따라서도 예. 많이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적용된 그런 채용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 반대로 예. 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더 하는 게 공정하다 이런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이런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그런 비례적 접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뭐 인공지능 이식 효과라고 해서 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둘 다 있는데 이제 고학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이제 조금 참고를 했는데 뭐 맥락 중심의 접근이라든가 사례별 접근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자율규제, 윤리 원칙, 또 법규 사이의 뭐 상호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대기업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이제 각기다 그런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리소스가 다 다를 건데요. 이런 중소나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뭐 진짜로 이렇게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점검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뭐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뭐 지속적인 그런 논의, 그리고 토론, 수기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박 교수님께서도 아까 적기조례 말씀하시면서 사진으로 이제 마차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예. 마차에 빗대어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인공지능 혁신 지능이랑 이제 규제도 마차의 그런 바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지금 서로 다 잘 조화가 돼야지만 그 마차가 잘 앞으로 나아가듯이 한쪽만 더 잘 굴러가거나 또 한쪽은 잘 안 예. 굴러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서는 제자리에 멈춰 있게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뒤로 가게 예.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조화의 균형점을 어떻게 좀 찾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가치나 그런 개념들이 좀 정책 방향에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공유 자료 좀 내려주시고요. 네네네. 사실 이루다 뭐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물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데스토피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시민단체 뭐 이름만 들먹이면 다 아시는 뭐 그런 곳을 포함해서 그런 시민단체에서 데이터 3법이 원흉이다, 근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뭐 가맹정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완화했던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법을 신설하라.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중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쪽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해오시고 또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개발도 이렇게 쭉 하시면서 또 교육도 하시면서 그런 윤리 규제와 관련된 공청회나 이런 데 또 나가셔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정현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올렸는데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냥 워낙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정리하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어 처리를 했고 대화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루다 같은 챗봇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이런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에 모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엄청난 생산성 증가로 인류 복지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만히 보면 어떤 형태로든 자동 의사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할 적에 이게 이때 자꾸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기계학습에서 뭐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 하면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인공지능 하면서 이 기술하고 인공지능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술 자체는 인공지능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프린시플이 글자가 붙는 모든 학문에는 다 이 기술이 다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지능을 연구해서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의미의 인공지능은 매우 좁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사실은 이제는 금융, 농업, 법률, 제조, 예술 등 인간들이 하는 모든 분야에 이 기법이 적용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은 위에서 얘기한 이런 독립적인 에이전트하고 같이 취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챗봇,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에이전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좀 더 세밀한 조정 장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규제라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인공지능 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안현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인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트러스티워시, 그러니까 신뢰적인 그런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서 핵심적인 걸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명 가능한가? 우리가 개발해낸 것이 과연 설명 가능한가?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개발해낸 것이 탄력적이고 강건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냐면 기술자들이 한 얘기예요. 지금 갖고 있는 AI 기술의, 즉 딥러닝입니다. 사실은 AI 기술에 좀 기술적으로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게 있는데, 이런 면으로 부족하다라고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밝혀낸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루다와 같은 그런 데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기술의 부족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연구를 동시에 추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보다는 아마 표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상실 교수님이 굉장히 법학자로서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BERT라든가 GPT-3 같은 그런 프리트레인드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딥뉴럴넷으로 다 학습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학습을 해놓은 언어 모델의 바이어스 정도도 자동 측정하는 기법을 요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박상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전 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런 프리트레인드된 모델마저도 젠더나 인종, 나이, 피부색 등의 바이어스 정도를 우리가 미리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 이런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가져가서 실제 응용 개발에 쓰는 사람, 이루다 같은 데서 이제 갖다 쓴 거죠. 할 적에 이런 바이어스 레벨에 유의해서 개발하라라고 우리가 이제 미리 워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모델은 이러이러한데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쓰려면 이런 거를 다 니들이 유리해서 조심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니아 같은 데서 요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모으는 데이기 때문에 그 수집에서 잘못 모았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집 기간은 그대로 수집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고, 다만 공개할 적에 코퍼스별로 얼마나 바이어스가 있는지 이것도 자동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면 됩니다. 요새 근데 사실은 요즘에 이런 기법 개발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 일상적인 실용화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바이어스가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용자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쓸 수 있는 사용자들한테는 그냥 바이어스 있는 채로 공개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개발자, 연구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바이어스를 제거한, 예를 들어 우리가 챌린지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챌린지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개방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쓰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도 실험해봐라. 좀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기법을 좀 개발을 해서 잘 분류해서 개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I 기술은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앞으로 인류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맞춤형 규제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런 규제도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 보완도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규제 법을 보면 규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없어져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규제 함부로 만들어 놓고 그거 보완하는 건 굉장히 늦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 지속적인 그런 관련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 신뢰적인 AI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루다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문제가 좀, 물론 거기에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그걸 잘못 적용했더라고요. 이 개발자들이, 뭐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언뜻 들어보니까 이거 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그 김대원 이사님이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커서 잘못된 일을 할까 봐 미리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좀 더 이런 그 신뢰할 만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인공지능 연구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쪽으로만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신뢰적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우리가 빨리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공유 자료, 우리 이제 시간이 사실 지금 뭐 6시까지 한 11, 2분 남았는데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서 일단 이 토론자 네 분이 말씀하신 거를 중심으로 혹시 정리겸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 이렇게 말씀 주십시오. 예, 김경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책을 선도해주시고 어떤 모든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 직접 만들어주시고 가장 많은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으시고 정보가 가장 많으신 분께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하고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그 중에서도 많이 공감을 한 부분이 이제 이것은 사실은 고위험 AI 부분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문정호 센터장님도 말씀 주신 부분이지만 그걸
제가 오늘 발표 때 좀 뭐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딱 이거는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한테 좀 새로 심어져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사실은 좀 또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해 주신 게 그 플랫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뭐 그 어떤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문제가 좀 결부돼 있고 그거 자체가 좀 개편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뭐 그 이후 최근에 이후에 뭐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AI 규제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고 좀 더 종합적인 뭐 경제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어떤 동통전 통신 규제 문제가 결부됐다는 문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어쨌든 지금 사실은 과장님께서 훨씬 저보다 너무 잘 아시는 영역이지만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캐리어들 관련된 규제 전통적인, 그리고 사실 캐리어들은 사전진입 규제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예전에 정부에서 하던 거고 그거를 민영화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게 정보 사업자에게 그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 그런 법을 가진 게 지금 동아시아법 특징이잖아요. 영미에는 없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는, 그러니까 중국의 중치 전신 업무라든지 뭐 일본의 뭐 예전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통신 규제가 정보 사업자에게 규정되면서 적용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어서 그 차제에 좀 거기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좋은 말씀. 예. 네, 김대원 이사님 말씀 주신 부분은 예, 정말 아까 말씀주셨듯이 좀 어떻게 보면 미리 예단해서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랑 그 기업 자체의 어떤 자정 능력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우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드신 그 주체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근거에 있어서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이 좀 기술적으로 배웠고, 사실 사정권 부분 저도 약간 그게 기술적으로 먼저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앞으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겠다는 걸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뭐 비록 볼트나 뭐 CS3기는 아니지만 월트백이나 뭐 글로브 같은 걸로 한번 C나 C 같은 거를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거 구해가지고 좀 기존 코퍼스 좀 편향도 한번 좀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제 실력의 부족이 컸겠지만 약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좀 교수님 말씀 들어보기 좀 공부를 일단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좀 계속 그쪽 공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강도성 원장님께서 좀 하나 질문, 예. 그것도 좀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강도성 예, 원장님, 간단하게. 예, 정 원장님께서 우리나라처럼 명분론 기재망론주의가 팽배한 나라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번 개정법 개정 과정을 보면 당초 취지와 달리 더 큰 장벽을 만들었거든요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개선된 점도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비식별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과감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은 만약에 무효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막 규제 완화하고 이래도 형사처벌이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과자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좀 위험도 리스크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과태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중 지금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규제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위치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개인정보를 사전 진입 규제를 해결하는 거는 좀 신고이긴 하지만 사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위험 분석상 특별히 지오로케이션 데이터를 뭐 의료 데이터나 이런 거 더 엄하게 해야 될 어떤 비례적인 관계는 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상철 교수님, 예? 개인정보 뭐 관련된 말씀 이왕 하셨으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루다 사건 터졌을 때 물론 이제 아까 발제에서 이제 이런 차별적인 발화가 이제 문제가 이제 되면서 논란이 생겼는데요. 결국 정부가 결국 이루다 부분에 접근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일종의 윤리적 논쟁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논의보다도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검찰의 별건 수사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줬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저 사실은 이제 좀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다면은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제가 고려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뭐 한 3명이 신호를 위반해도 1명만 잡으면 처벌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고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 위반이 있으면 사실은 뭐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이제 근본적으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개인정보법이 이제 무조건 다 모든 게 형사처벌이다 보니까 좀 위반을 하면은 좀 그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제 일본 개법법 같은 경우는 우선 좀 기재관청에서 우선 시정 면허가 좀 날리고 이제 위반하면은 좀 그 다음에 뭐 처벌을 한다다가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무조건 그냥 최초의 위반으로 바로 이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가 다 처벌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벌건 수사 비슷해지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도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위반했냐 아니냐 부분에서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조사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예. 그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예. 지금 그 이제 교수님이 가실 전에 오셔서 이제 이걸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예. 어떤 한 기업에서 아주 절박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 기업은 이 사람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AI 역량 검사를 개발하고 또 이제 그걸로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을 일궈냈고요. 우리나라 뭐 1위를 달리는 업체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그 교수님께서 이제 모 언론에 이제 아마 지면에 어떤 아마 토론회에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이런 이루다의 바라 문제보다도 그 채용 과정의 차별 문제가 더 크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 언급을 하신 게 아주 크게 나오면서 아마 관련 업체들이 아 이게 무슨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되나 뭐 이제 이런 불안감을 아마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질 질문입니다. 그 AI를 채용 과정에서 쓰는 그런 업체들 보면 일단 이게 보조적인 지표다.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을 뽑는 업체들이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다는 걸 이야기하고 어느 그 채용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AI 기술이 활용됐다는 걸 분명히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AI 역량 검사를 도입한 취지가 어떤 이런 각종 우리 스펙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없앰으로써 어떤 채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채용자들의 어떤 편익 후생을 더 높이고 그리고 채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코스트도 낮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인재를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자 공급자 모두의 편익을 올리는 쪽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보조적 지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 채용 과정에서 이 차별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가 채용 과정에 활용됨으로써 가져다 주는 어떤 후생이랄까 편익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너무 부풀려지게 되면 이게 결국 또 새로운 규제로 가서 그쪽 부분의 산업이랄까 시장이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전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게 사실은 아까 김경호 과장님 말씀하시고 문정 박사님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좀 약간 일치되는데 이게 하이리스크가 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또 하이리스크면 뭐 막 이렇게 뭐 규제되냐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좀 보여준 사례인 것 같고 제가 뭐 그때 지난번에 발표할 때 왜 좀 그렇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전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권한 논문 선생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냥 논문이나 쓰고 외국에 뭐 나오면 그냥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제가 뭐 그런 권한도 없고 감히 뭐 제가 사업자를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보통 리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스크루티니를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사실은 좀 내부적인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특정 사업자 잘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제가 뭐 정보가 뭐가 있다고 제가 뭐 조사를 했습니까?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법적 이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당연히 아닌 게 뭐 그건 사실 고용노동부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채용 공정화법도 있고 예를 들면은 사람이 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은 그 법 위반이죠. 사실 그건 이미 법 위반이고 채용 기자가 아니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AI 과정에서 막 예를 들면 눈동자 스캔을 했다 뭐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약간 그런 뭐 장애가 있는 부분들은 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걸 꼭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업체에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네. 연락을 해보니까 이런 면접 볼 때 여러 가지 눈동자, 이 태도, 뭐 네. 여러 가지 표정 이런 부분들이 뭐를 보기 위한 거냐 그러니까 소통 능력을 체크하는 데 들어가는 인풋 요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차별적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잠시 해봤고요. 제가 한 가지 참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토론자분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AI가 채용 과정에서 들어오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훨씬 공정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거는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그 표를 던진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그만큼 구조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AI가 해소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고 보면 AI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차별 문제는 어떤 큰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그전에 있던 차별 부분에 비해서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얼핏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턱대고 교수님께 질문 한번 던져봤고요. 오늘 어쨌든 박상철 교수님 발표 자료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의 토론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아주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훌륭한 그런 오늘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실 전에 김용호 상임대표님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교수님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예. 네. 듣고 보니까 정말 할 일도 많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내실 있는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과실련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대신 당당하게 할 목소리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다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임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포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